준비해 주신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발제 제안을 받았을 때 과제부터가 아무래도 제가 법학 박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중에서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느냐, 특별히 김종민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 주체로 계시니 의원실을 통해서 발의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발표를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각 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떤 걸까요? 아마 다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사실은 처해 있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그 민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지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약 11년간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먼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있었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있었고, 또 대법원 상사조에서 바로 잠깐 아까도 나왔었던 그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 그런 주주대표 소송을 직접 판결문 초안을 쓰고 하는 일을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대법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기관에 있으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접하고 또 다양한 주주 구성을 접하고 또 이런 수많은 세미나들에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생각은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답을 내리기란 상당히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회사의 주주 구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주라는 말이 한자어죠. 주식을 소유한 소유주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라고 이제 말을 이론적으로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한 12년간 직접 주주총회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그 회사의 주인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이슈가 됐던 건 소유분산 기업. 오히려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특별히 대한항공의 물컵 사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원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의했던 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주주의 또 국민연금이라는 또 새로운 게 들어와 있고요. 또 제가 그 대법원에서 주주대표 소송을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주주대표 소송은 의미 있는 주주대표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주주들이 제기를 합니다. 하나는 2대 주주.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액주주보다는 2대 주주가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겠죠. 또 하나는 경제개혁연대에서 참 의미 있는 그 소송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내부 통제에 대해서 많은 그 법리를 가져온 것도 경제개혁연대고요. 근데 그분들 역시 주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주주 구성을 보면 경제개혁연대뿐만 아니라 거기 주요 멤버들이 주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주의 펀드 역시 또 하나의 주주의 관점에서 저는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혹시 주주 구성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주 구성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 주식 투자자가 무려 1,400만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약 500만, 60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400만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1,400만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제가 통계청에 우리나라 인구수를 봤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수의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는 개인들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식 수의 비율도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외국인 이렇게 다양한 주식 주주들이 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배구조, 특별히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역할들, 아마 아까 이창민 교수님께서도 참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법학자인 제 관점에서 저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법 개정을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충분히 주주의 권리이고, 그리고 충분히
주주가 대우받아야 하는데도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측면들,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곳이 저는 행동주의 펀드다. 그래서 뭐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죠.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을 나눠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주주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행동주의 펀드는 개인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됐던 것들을 좀 더 찾아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의 주총 시즌에 이제 아무래도 자국연이라는 곳이 기자님들의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좀 재밌었던 전화는 이번에 이사 후보를 세상의 행동주의 펀드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반문을 했어요. 주주가 이사를 제안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이사를 제안하지 못했던 측면들. 근데 또 주총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또 다른 전화해서 이사 선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행동주의 펀드는 실패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으셔서 저는 또 물었어요. 만약에 이사를 제안을 했는데 그 표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따가도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총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 선임을 제안을 했는데 약 24.5%로 부결됐을 수도 있거든요. 24.9로 됐을 수도 있고 이게 25를 넘겼으면 가결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그 근처까지 임박했다면 사실 많은 주주들의 공감대를 얻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주들이 무언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행동주의 펀드가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나라는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주주 가치가 가장 훼손되기 쉬운 지점은 M&A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주주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배당일 텐데요. 그 배당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으면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또 추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M&A 때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정부 당국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제안들 그리고 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되어 왔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적 분할할 때 일반 주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안으로도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가액 산정을 할 때 좀 비계열사 간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또 제3자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겠다. 구체적인 법안들은 아마도 이제 향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합병가액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합병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존속회사, 소멸회사라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를 쓰면 쉽게 말하면 사오는 회사가 존속회사고요. 팔리는 회사가 소멸회사인데 존속회사는 사실 싸게 사오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비싸게 사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용인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소멸회사입니다. 소멸회사는 이미 팔리고 나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보다 훨씬 적게 평가받는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얼마에 사업할 거냐가 결국은 합병 가액이거든요. 이거를 합병 비율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얼마에 살 거냐라는 거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이 시계를 12만 원에 샀습니다. 상당히 저는 잘 샀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얼마에 사고 팔 거냐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업을 얼마에 사고 팔 거냐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그 가치를 얼마에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90년대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도 많지 않고 특별히 이런 여러 기관 투자자라든지 시장 감시자가 없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합병이 공정한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생긴 그 제도가 지금까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는 건 없는데
그럼 이 가격이 괜찮으면 사실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 계신 우리 경제학 박사님하고 미국과 일본의 실제 합병 사례들을 우리나라 산식에 넣어봤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이 우리나라 산식이에요. 우리나라 산식대로 실제 이루어진 합병들을 넣어봤더니 수많은 점들이 수많이 찍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기업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노란 선보다 상당수가 더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기준시가인 30% 기준시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30%를 초과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케이스가 미국은 56.8%, 일본은 55.7%.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산식보다 높게 산식이 정해져서 사고 팔린다. 뒤집어 말하면 소멸회사 주주들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장 가격이 가장 공정한 거 아니야?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가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의 그 시장 조정 수익률,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 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가 붙는지 보면 조정 수익률이 1년간 약 16%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높아야지 더 합병 가액이 높을 텐데 주가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시기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이 시기가 정말 주주들에게 좋은 시기였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2015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작년에 대법원은 그 합병 직전의 주가가 시장 가치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모직 상장 이전의 가격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을 지급해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판결들을 보면 이제 주주들은 조금 신뢰를 잃게 되죠. 과연 이 합병 가액이 적절한가? 그리고 또 이 합병 시기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 시기였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 이건 주주 입장에서 문제만 말씀드렸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합병이 이제 오늘 결정이 이사회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사들은 과연 가격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10시가 합병 이사회 결의예요. 그러면 이사회 결의 전일 장 마감이 3시에 되고요. 그리고 또 장외 거래까지 하면 6시까지 그 물량을 다 해서 한밤 9시 정도에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합병 가액이 달라져요. 되게 리스키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건 지난 3년간 비계열사 상장법인 간 합병은 한 건도 없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시기도 있기도 했지만 그 전으로 앞당겨도 사실 비계열사 간 상장법인 합병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M&A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 기회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법에서 이런 것들을 정함으로써 M&A를 저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합병 가액은 그냥 자유화하되 대신 왜 이렇게 가액을 정했는지를 기업 측에서 이제 소상하게 그것들을 설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자본시장이 많이 성숙했고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도 있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산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사회 의견, 그리고 이게 독일에 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독일은 계열사 간 합병을 하면요, 합병 이후에 지분 간의 변화를 공시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 합병이었는지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런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 독립적 외부평가 같은 주주 이익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하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하는 이게 글로벌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도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 그러면 좀 더 공정한 합병 가액이 제시가 돼서 주주가치 훼손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법에서 정한 대로 따르면요, 대법원에 와서 합병이 불공정하다라고 무효로 해달라고 해도 법에서 했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부 다 패소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정당한 그러한 주주 가치를 이렇게 지킬 수 있을 뿐더러 M&A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배구 주주가 있는 회사들의 M&A에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합병 유지 청구권, 합병 검사인 제도, 그리고 합병 관계자의 손해배상 책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서 재밌는 게 M&A 할 때는 이게 주주들에 대해서 이사들이 이 주주 가치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참고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에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또 제도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적 분할할 때 주매청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장만 도입되는데 이제 비상장까지 도입이 되게 될 것이고, 주매청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 매수 가격 결정을 당사자가 협의하게 하고, 그리고 법원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상법이고요. 여전히 자본시장법은 산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장에서는 이 산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금 수령시까지는 현재 주주 지위가 유지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대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주도록 하겠다. 차익만큼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사실 그 주매청 가격이 대법원으로 오는 사건도 적지만 대법원으로 오면 최소 537일 그리고 최대 3,925일까지 걸렸습니다. 이러면 회사로서는 사실 그만큼의 지연이자도 부담이 되지만 주주로서도 이 돈을 빨리 빼서 다른 데 투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또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라고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면 현재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20일 안에 이렇게 청구를 하고 상장된 회사는 1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3천 며칠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안 나면. 그런데 이거를 앞당겨서 합병 등기하면 일단 회사가 제안하는 금액은 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주겠다. 그리고 그만큼의 지연 이자를 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행 그 제도에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될 것이냐? 회사는 아마 기본적으로 분명히 상법에서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를 다 주주들에게 알려줘라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법상의 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산식대로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는 회사 본점에 가서, 요즘 같은 IT 시대에 본점에 가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합병 등기일이 되면 매수 가격을 못 받았다 할더라도 일단 주주 지위는 상실이 되고, 부당하다 생각이 되면 가격 결정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 일단은 제시한 만큼은 수령할 수 있고 초과 금액과 지연이자만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산식이 주주에게 반드시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합병 가액도 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4년간의 합병 가액과 주매청 가격을 또 비교해 보니까 합병 가액보다도 주매청 가격이 낮은 회사가 22개 중에 16개예요. 합병 가액도 낮은데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근거 자료들을 회사 본점에 가서 봐야 하는데, 요즘에 누가 본점에 가서 그거를 보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IT 시대에 얼마든지 공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시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주식매수, 주매청과 합병가액 모두가 다 회사가 적절한 가액을 선정을 하되, 대신 그 자료를,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게 사전에 공시가 되는 좋은 점은 뭐냐면 합병 결의 가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합병 가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 이러면 좀 더 우리 M&A 시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주주 가치에 있어서도 더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은 조금 되게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금융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해결을 또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있었던 사례입니다. 올해 DB 하이텍 인터로저 HLB 홈캐스트가 사실 그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일부 주주들이 주매청을 행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사회 결의를 정해버렸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원래는 사실은 보통은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리고 주주가 확정되고 주주총회가 열리는 요 동안에 그 수량을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사회 결의가 나고 나면 이제 M&A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주주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요 몇 개 회사는 어떤 식의 좀
일들이 있었냐면 주주 확정을 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3년 3월 7일에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우리는 정기주총에서 물적 분할을 할 거다라고 해버리다 보니 이때부터 약 3개월간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산 주주들은 주매청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유권 해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유권 해석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아예 막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은 중요한 M&A를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지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고 그래야지 주주들이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사실은 주주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는 많은 기업들에서 주매청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합병할 때는 주매청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최근 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에서 67%가 소규모 합병을 했어요. 소규모 합병을 하는 회사들은 존속회사는 주매청을 못하는데 그런데 소규모 합병 기준이 발행하는 신주뿐만 아니라 자기 주식까지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 소규모 합병을 좀 편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1차는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리 사들이는 주식들, 포함 주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미리 주식을 사서 회사 규모를 줄여놓고는 소규모 합병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도 좀 지역적인 걸로 살펴봤고 이 부분은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또 하나 페이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배당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많은 또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 배당 기준일 그리고 후 배당의 확정의 관행을 바꿔서 먼저 배당액을 확정을 하고 배당 기준일을 잡아서 배당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위 말하는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고 또 기업들의 배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제도가 좀 더 빛을 발하려면 실제로 우리나라 배당이 조금 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저희 원에서 발표한 제가 연구 발표한 자료인데요. 일단은 이 발표 이후에 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일로 하겠다라고 하는 비율들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12월 31일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를 배당 기준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이사회 결의일은 언제여야 할까요? 당연히 12월 31일이 아닌 최대한 주총에 가까운 시점이거나 주총 이후 시점이 돼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12월 31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도 약 5.8%와 31.8%의 이 회사들은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 기준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2월 31일을 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주총에서는 여전히 12월 31일을 그냥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정한 거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일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사회 결의일이 실제로 주총 가까이에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는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하지 않는 회사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올해 배당 정책이 발표됐음에도 배당 금액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배당을 해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업이 재투자한다면. 근데 아까 이창민 교수님께서 실증 연구를 해보시니 재투자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했지만 배당을 안 하고 재투자만 할 수 있다면 꼭 배당을 하지 않는 건 좋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배당에 대해서 주주들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당 결정 기간 이 부분은 넘어가서 근데 배당 관련 주주 제한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주주 제한을 하려면 6주 전에 해야 돼요.
그럼 6주 전에 적어도 우리 회사가 얼마 배당해줄 건지 알아야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공시를 보면 6주 이내에 공시하는 회사가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반은 주주 제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얼마를 할지도 모른 채 주주 제안을 해야 하니 실효성 없는 주주 제안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6주 전에 주주 제안을 하도록 할 거면 6주 전에는 배당을 공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으로, 그러면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꼭 우리가 결산에만 배당을 연동을 해야 하나. 어차피 지금 이제 분기 배당 뭐 이런 게 있는데 분기 배당이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분기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배당을 하나 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결산 배당을 쪼개서 할 뿐인 거예요. 결산 배당했던 거를 결산으로 했던 그 결산 재무제표에서만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걸 쪼개서 할 바에는 이것을 꼭 뭐 분기 배당 뭐 이렇게 묶을 필요 없이 좀 배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정기 배당, 분기 배당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하지만 1주 전에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1주 전이 되어서야 감사 보고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주초 이후에는 가결력 몇 프로 찬반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주요국을 보면요, 적어도 가장 짧은 일본만 봐도 2주 전에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까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짧은 거죠. 한마디로 주주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주주총회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주총 결과를 공시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찬반 비율을 우리나라는 공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서 주주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게 사실 주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 주요국들은 많이 찬반 결과를 다 공개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도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돼야 주주들도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내가 어떻게 비율을 했는지를 알아야 또 참여율도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관련해서 처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취득에 대한 되게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처분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자사주를 활용해서 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했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를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자사주를 기업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재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재편의 대가, 스탁옵션, 교환사채 대가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 취지를 볼 때 자사주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나쁘다, 무조건 소각해라, 이거는 법학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퀘스천이고요. 단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누군가 특정 백기사로 활용한다든지 상호주로 보유해가지고 경영권 방어하고 의결권 이렇게 좀 하는데, 확보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취득과 동일한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착석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토론 좌장이신 이창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교수님. 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 순서를 임의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